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했습니다. 세계가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G20 회의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G20 회의가 특별히 주목받는 좀 이유가 있다고요? 네, G20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인데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정상급 회의로 격상이 됐었습니다. 지난 10년간 G20 정상회담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 미중 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도달한 중국의 개도국주의를 계속 인정시켜 줄지 여부를 다루게 되고요. 기후변화, WTO 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보호주의를 놓고서 격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G20 정상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내 종전선언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로 향하기 전 첫 기착지로 체코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체코를 방문한 이유, 또 이번 순방 일정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오늘 체코와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전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코는 1000메가와트급 원전 1,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만 무려 21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가 입찰에 나서고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 외에도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 그리고 저리 장기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선 프랑스, 일본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신고리 5호기, 6호기 이후에 원전 수주 절벽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사우디, 영국 세 곳 중에 두 곳을 수주를 해야지만 2016년도, 2017년도에 원전 매출 수준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세일즈 외교가 이번 해외 방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29일과 1일까지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부터는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하실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다시 G20 얘기 짚어보죠.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 초안에 이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 표명이 좀 누락됐다. 이런 좀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예외적인 합의문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남미에서 G20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미국의 앞마당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 보호무역주의 반대 부분의 문구가 삭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자유무역이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이전의 합의문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호무역주의 내용이 빠질 경우에는 세계 무역 차원에서는 좀 불길한 조짐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다른 나라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G20개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최근 5개월간 신규 수입 제한 조치가 40건 정도가 발동이 됐는데요. 월 8건씩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OECD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GDP는 0.8% 하락하게 되고요. 세계 수요는 2% 정도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GDP는 0.6에서 1%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주요 의제는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 지지 확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으로 분석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G20 회담에 머무는 시간이 20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또 다자 회의라든지 7개국 정상과의 개별 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비핵화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의 견해를 좁히는 중재안을 꺼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김정은 답방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하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우리 측 중재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북미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의 서울 연내 답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미국이 좀 보수적인 사항으로 중재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아무래도 북미 간의 대화 재개가 조금 늦어질 수가 있고요. 또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또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죠. 레리 커들로 위원장도 오늘 새벽 앞으로 G20 정상회의가 이 무역 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무역 전쟁을 끝내고 협상의 길로 좀 들어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아무래도 중간선거 이후에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이라든지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비책을 지금 꺼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가 군사 기술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 폐기와 관련해서는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신 중국이 일당 독재가 위험이 될 수 있는 급속한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좀 양보하겠다는 협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이나 자동차 부분에서는 시장 개방 그리고 구미 수준의 높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약속해 주는 대신에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는 폐기보다는 수정을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눈 감아 준다면은 관세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적극적인 무역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카드를 내비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 화해 모드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해외 언론들 같은 경우는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휴전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돌파구가 양국이 서로가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한 발씩 양보한다면은 내년 초에 실시될 예정인 20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10에서 25% 올리는 부분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로 2,670억 달러에 대한 관세도 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정상이 휴전에 합의하더라도 주가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상황은 큰 폭으로 반등하고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지만 추세를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임시 휴전 뒤에 찾아올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무역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길고 힘든 협상 과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이번 G20 또 미중 정상회담에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무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이슈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 경제에 좀 미칠 영향도 함께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와 어느 정도 무역 협상을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중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현재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2개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반독점법과 관련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중국 IT 기업의 미국의 제재에 따른 보복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한국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내년 중국의 반도체 양산과 관련된 포석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 정도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거액의 제재 벌과금을 부축시켰을 경우에는 아마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하이테크 전쟁에서 미국과 같은 공동 보조를 좀 취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미중 간 무역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내후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좀 나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IMF나 OECD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았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1.4%에서 많게는 1.65%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5% 성장대까지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SOC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 되지만 현재 복잡한 채무라든지 금융 리스크 문제로 인해서 그 경기 부양책을 쓰는 그 카드가 한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를 다시 50% 인하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호적제도 개혁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금융과 관련해서 1.25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신규 대출과 관련해서는 민간 그 비율을 대형은행은 3분의 1 이상, 중소은행은 3분의 2 이상 확대시켜주고요. 3년 뒤에는 모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민영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50% 넘게 하는 금융 완화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대비책을 이렇게 지금 마련해 놓을 만큼 여전히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좀 이유가 궁금한데 이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피해 의식이 상당하게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정부라든지 기업, 단체들로 하여금 수량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보복 그 조치를 당하고 있고요. 또 중국 포위망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신용 대국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세 가지 함정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중국 함정인데요. 중중국 함정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면은 이전의 노동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서 자본 집약적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양보를 해줘야 되겠고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든지 타키디스 함정 같은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그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